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1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 강의를 하고 아마 그 어, 항공화물 항공보험하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선박보험에 대해서 사실 다루려고 하면 이 적하보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화물보험과 관련된 내용만큼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너무 또 깊게 들어가는 거는 뭐 사실상 이 선박보험의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좀 무의미할 것 같아서 선박보험은 진짜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다음 주 강의까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실제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는 다음 주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선박보험을 다 다루지 못하면 뭐 15주차 강의를 영상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건 상황을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번 주에 할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신협회 적하약관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을 했어요. 보험자의 담보 위험과 보험자의 면책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외 부분, 그 담보 위험과 면책 위험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끝부분에는 이제 부가 약관이라든지 특별 약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9년 버전의 개정협회 약관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조까지가 그 1조, 2조, 3조가 소위 말해서 보험자의 담보위험, 4조, 5조, 6조, 7조가 보험자의 면책위험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8조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보험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임지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약관을 이제 운송 약관이라고 해요. 말은 들어보면 이게 무슨 어디서 어디까지 뭘 실어다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은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보험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임을 지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험 기간의 시작, 이걸 이제 시기라고 하고 끝나는 지점, 종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운송 약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운송 약관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이제 1항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 이게 이제 원칙적인 내용이 있고 2항, 3항의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1항의 보험 기간의 시기와 종기는 요 부분이 사실은 82년도에 만들어진 처음의 신협회 적하약관과 2009년 개정 버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2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죠. 뭐 이렇게 텍스트로 보면 뭐 창고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창고에서 인도될 때 끝난다. 보험자의 책임이 그런 거 뭐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뭐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는 창고를 떠날 때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 창고에 도착해서 인도될 때 종료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개정 버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창고에서 운송의 개시를 위해서 즉시 적재할 목적으로 최초로 이동한 때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이 길죠. 설명이 깁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수송 차량이나 수송 용구에서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종료된다라고 설명이 길어요. 82년도 버전보다 2009년도 버전의 그 보험자의 책임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 길어진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조 1항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보험자의 책임은 이렇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보험자의 책임이 지속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통상의 운송 과정 속에 있는 동안 계속된다라고 하는데 통상적인 운송 과정의 기준은 일상적인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항로에서 운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보험자 책임의 종기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목적지에 있는 창고나 기타 보관 장소에 도착해서 하역을 완료했을 때 끝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보면 끝나는 지점에 대한 부분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이건데, 시작은 이쪽이에요.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서 운송의 개시를 위해서 운송 차량이나 그 밖의 운송 용구에 적재할 목적으로, 실어줄 목적으로 창고 내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때예요. 최초로 이동된 때. 그때 시작을 해서 통상의 운송 과정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끝나는 거는 네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사유 중에 어떤 것이든 시간적으로든 이벤트적으로든 먼저 발생하면, 네 가지 중에 뭐라도 하나라도 먼저 성취가 되면 그때 보험자의 책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목적지 최종 창고나 보관 장소에서 운송 용구로부터 양육을 완료할 때, 화물을 다 내릴 때, 이게 1번이고, 두 번째가 통상의 운송 과정 2예죠. 그러면 1번에 있는 내용이 통상의 운송 과정이란 얘기인데, 이 통상의 운송 과정 2회에 보관을 하거나 할당 또는 분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LCL 컨테이너 있죠. 하나의 컨테이너를 여러 하주의 화물을 혼재한 경우, 그거를 목적지에서 배분해야 되죠. 컨테이너 통째로 그 컨테이너 하나의 안에 여러 명의 하주의 화물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그 컨테이너를 한 하주한테 다 보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그 배분 작업을 합니다. 그걸 CFS에서 작업을 하죠. 그래서 개별 하주들한테 나눠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거나 아니면 선택하는 그 밖에, 원래 정해진 곳이 아니라 그 밖에 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서 운송 차량, 운송 용구로부터 양육을 완료할 때, 뭐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뭐 다른 어떤 터미널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두 번째 얘기는 LCL 화물의 경우에 CFS, 그러니까 정해진 터미널, 목적지 터미널이 아니라 CFS에서 들어가서 여기 배분 작업하거나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통상의 운송 과정 2에, 이것도 통상의 운송 과정이 아니죠. 특수한 경우인데, 뭘 위해서? 보관을 위해서 보관 장소나 창고를 쓰는 건가? 보관을 위해서 창고 운송 보관 장소를 쓰는 거면 이거랑 똑같은데, 좀 더 읽어보면 이거는 세 번째 거는 이거죠. 뭘 쓰냐? 창고나 보관 장소에서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 용구나 컨테이너 그 자체를 가지고, 얘를 직접 가지고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창고에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CFS에서 배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거기서 화물을 내릴 때 끝낸다라는 것이건데, 세 번째는 뭐냐면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컨테이너 있죠. 그 컨테이너를 보관하기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테이너는 그 자체가 철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건물 같은 튼튼한 우리가 터미널에 있는 창고만큼의 뭐 견고함은 아닐 수 있더라도, 컨테이너 그 자체가 화물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컨테이너 야드, 그러니까 부산의 북항이나 아니면 신항만에서 볼 수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 같은 곳에 컨테이너가 쫙 이렇게 야적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컨테이너에 담겨 있는 채로 보관될 때,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한 때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다른 상황인 거죠. 그래서 1번이 되거나 2번이 되거나 3번이 되거나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선택에 의해서 뭘 하게 되면 그때 보험자의 책임, 보험자의 커버, 보험자의 부보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거 1번, 2번, 3번은 이벤트로 끝나는 거고요. 4번은 뭐냐면 양육항에서 화물을 내려가지고 내린 이후에 60일이 경과할 때.
그러니까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1번, 2번, 3번을 하게 되면 그 1번, 2번, 3번이든 뭐든지 간에 했을 때 보험자의 책임이 끝나는데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되고 3번도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화물을 목적항, 양육항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어영부영 어영부영 해서 2달이 딱 지나버리면 보험자 책임이 끝난다. 이게 8조에 있는 그 개정 약관에 있는 8조에 있는 운송 약관입니다. 보험자의 책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를 규정을 해 놓았는데 요 기간은 우리가 얘기하는 ICC-A, ICC-B, ICC-C에 적용이 되고 또 뒤에서 얘기할 우리가 구협회 적하 약관에 동맹파업 약관 얘기했죠. 여기서 말하는 동맹파업 위험은 신협회 적하 약관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ISC를 적용을 할 때 보험자의 책임과 보험자 책임의 시작과 끝도 동일해요. ICC, ABC하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전쟁 위험의 보험 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IWC, Institute War Clause, 전쟁 위험에 대한 특별 약관 있죠. 그것을 적용을 할 때 보험자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본선 적재 시부터 본선 양육 시예요. 시간의 경과도 15일이에요. 좀 짧습니다. 얘만 요렇게고 그러니까 ICC ABC와 동맹파업 위험 약관은 요렇게 적용을 한다. 자, 4번 슬라이드의 내용 그렇고 5번 슬라이드에 보면 82년도 약관과 2009년도 약관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2년도 약관은 창고에서 출발할 때 시작을 하고 2009년도 약관은 이 창고 안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이동이 시작됐을 때, 그러면 쉽게 말하면 2009년도 약관이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 창고 안에서 작업하다가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2009년도 약관은 보호를 해주는데 82년도 약관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그 개정협회 적하약관의 8조 1항에 있는 내용이었고, 이제 8조 2항과 8조 3항은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하역 후 화물을 내렸어요. 근데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제가 하역 후 60일 뭐 이랬잖아요. 근데 하역 후 딴 데 가겠대. 그러면 담보 종료. 보험자 책임 끝. 이제 새로운 운송 시작. 예. 그리고 지연 2로. 지연은 늦는 거고 딜레이 2로는 얘기했죠. 우리가 그 위험의 변경 얘기하면서 했던 부분이죠. 그 항로가 변경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위험이 변경이 됐어요. 그거 어떡할 거냐? 이런 경우에 원래대로라고 하면 뭐 그 보험자의 담보는 끝이 나고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보험자의 추가적인 그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뭐 그런 내용들을 그 구증권, 보험증권과 구협회 적하 약관을 얘기를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키워드는 이거예요. 피보험자가 어찌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뭐 지연이나 이런 것들 발생하면 그 경우에 추가 보험료 없이 보험 존속시켜준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8조의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살펴봤고 제 9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역 후 목적지 변경이나 아니면 피보험자의 의도에 의해서 지연이나 뭐 1호가 발생한 그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계속 담보, 헬드 커버 하기 위한 내용이 이 제9조 운송계약 종료 약관인데 피보험자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사정으로 화물이 목적지 항구나 최종 창고 인도되기 전에 운송이 중단되면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담보된 것을 규정해 놓은 그런 약관이고요. 10조도 항해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뭐 추가 보험료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계속 보험 계속 담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들입니다. 뭐 그렇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에 비하면 그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나 뭐
이 계속 담보와 관련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뭐 같이 좀 살펴보면 되고요. 그 원문 텍스트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약관들에 담겨져 있다 정도로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11조의 피보험 이익 약관인데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insurable interest, 피보험 이익,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피보험자와 보험의 어떤 보험 계약의 목적물 간의 그 보험 대상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적 이해관계,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약간 선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는 상법에서는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제가 피보험이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보험은 그 대상물, 그게 그 자체를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물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험에 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 상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 개정협회 적하약관에는 11조에 그 피보험 이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어떤 일종의 선언적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12조 forwarding charge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forwarding 하면 물류회사, 뭐 운송주선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워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험에서 포워딩이라는 것은 끌고 가다, 개반 비용을 말해요. 선박이 뭐 여러 가지 담보되는 위험으로 인해서 손상을 입어가지고 항해를 지속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중간 피난항에 들어갔는데, 그 중간 피난항에서 이제 선박에서 화물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걸 거기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가지고 와야지. 그렇죠? 그렇게 추가적인 비용을 보험자가 낸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비용을 낸다? 뭐 하역 비용, 창고에 보관해야 되면 창고 보관료, 다시 운반을 위해서 재포장을 해야 되면 재포장비, 선적비, 뭐 이런 거, 그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오기 위한 운반 비용, 이런 것들 보상해 준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개반 비용, 끌고 오기 위한 비용으로서 제1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13조. 이거는 우리가 구협회 적하약관에서도 봤던 내용입니다. 뭐 추정전선. 그래서 추정전선에 대해서 이것이 추정전선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분손으로 처리하지 않고 위부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전선을 성립시켜서 전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14조 증액약관입니다. 증액약관은 동일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두 개의 상이한 보험 금액으로 보험 증권이 발행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신설이 된 건데, 사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 신설된 내용이에요. 새로 신설된 내용이고, 그 아니 그 보험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내용상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보험 목적,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두 개의 어떻게 두 개의 상이한 보험 금액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런 그 14조 증액약관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안 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피보험 목적물, 그 보험 계약의 목적, 그 보험 계약의 대상물이 석유 같은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원유. 근데 이 원유가 처음에는 뭐 제가 정확한 원유 가격을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 운송을 시작할 때는 그 원유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달러였는데, 뭐 리터당 10달러 뭐 그 수준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운송되고 있는 화물이 뭐 그 리터당 20달러가 됐다. 그러면 이게 보험 금액으로서 커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증가를 한 거죠. 그 대상물의 가치가. 그렇게 되면 긴급하게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그 추가된 가치만큼, 왜냐면 어차피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이 물건의 가치가 리터당 10달러였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보험을 들어놨어.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따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같은 물건에 대해서 상이한 보험 금액으로, 제가 예시를 잘못 드렸네요. 10달러여서 또 10달러를 들었으니까 10달러 10달러 들으면 이게 같아지는데, 어쨌든 뭐 10달러였는데 8달러 정도 올라가가지고 하나의 어떤 보험 목적 대상물에 대해서 보험 계약이 이 가치 증액으로 인해서 두 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별도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겨질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증액된 가치에 대해서 부부한 이 금액, 이 대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원래 보험을 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권리를 인정을 해주고 하기 위한, 그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증액, 그러니까 증액이란 말 자체가 가치 증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인 거예요. 특수한 케이스고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제 15조 보험이익 불공여 약관입니다. 이거는 구협회 저가 약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운송인한테 뭔가 이게 이득이 돌아가게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동일한 내용이 구협회 저가 약관에 10조에 있었는데 신협회 저가 약관으로 와서는 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16조는 피보험자의 의무약관. 피보험자가 뭐 해야 되느냐? 손해방지, 피해 경감, 그리고 그 수탁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 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이행해야 되는 그 피보험자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 17조 포기약관. 포기약관.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봤던 8조의 운송약관처럼 제목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 포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줘.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게 내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위부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야. 라는 하는 것을 포기약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어떤 구조 행위를 하거나 보호 행위를 하거나 복구하기를 위한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위부를 포기하거나 위부 안 해가지고 그냥 분손으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위부라는 게 위부의 핵심은 남아있는 그 1% 남은 것도 내려놓아서 전손보험금을 받아가겠다는 게 위부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1% 남은 거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막 조치를 막 하는 것이 저 사람은 추정 전손으로 안 가고 분손으로 갈고 저 1% 남은 거 자기가 알아서 처리를 해가지고 잔존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자 입장에서도 보험자가 나서서 뭐 구조를 하고 보호를 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추정 전손 상황이 되면 피보험자는 위부를 통해서 자신의 그 갖고 있었던 권리를 다 내려놓잖아요. 어벤더먼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포기한 것이 위부의 원리에 의해서 보험자에게로 가죠. 권리가 이렇게 넘어가죠. 그렇게 됐을 때 왜냐면 피보험자가 내 남은 잔존물에 대한 거를 부탁을 했으니까 맡길게, 네가 가져가, 나 전손보험금 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맡겼으니까 보험자의 껴이 되는데 그러면 자기 재산이 된 거예요. 자기 재산이 됐으니까 그걸 뭐 보호 조치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위부에 대한 승낙을 안 했는데도 보호 조치도 할 수 있잖아요. 보험자 입장에서. 그래서 이것이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위부를 했다거나 위부를 포기했다거나 뭐 이런 그 어떤 의사결정으로 보지 말라는 뭐 그런 의미에서 담겨져 있는 것이 포기약관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속으면 안 돼요. 이름에 속으면 안 된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로 포기하는 상황은 피보험자가 그 재산 그 1% 남은 것을 포기하는 상황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추정 전손 약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나의 남은 거 재산 우리가 앞에서 위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위부의 그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위부를 선언을 해가지고 내게 남아있는 잔존물과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 내용이 그렇게 해서 추정전손을 성립시켜서 난 전손보험금을 받겠다는 것은 13조에 있는 추정전손 약관의 내용이고,
제목이 포기 약관인 여기에 내용은 아니다 라는 거고, 제 18조 신속 조치 약관, 사고 발생되면 신속하게 알리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제 19조 영국법의 관례 약관, 뭐 간습 약관, 뭐 이거는 교과서마다 조금 다릅니다. 지칭하는 명칭이 조금 다양하긴 한데, 보험증권의 해석은 영국 법률의 해석과 관습을 따라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어떤 보험자의 어떤 보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계약의 보험 계약과 관련된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계약지법에 따라서 한국 상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지만, 보험증권의 해석은 철저하게 영국의 법과 관습. 그러니까 보험증권에 있는 내용이 결국에는 협회적하약관이고, 협회적하약관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그 보험자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라라.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해상보험을 체결하는데 영국 법과 관습을 따라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왜냐면 자기가 서명한 계약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 계약의 증거로서 사용하도록 합의됐고, 자기가 거기다 사인까지 한 보험 증권에 협회적하약관이 있고, 그 협회적하약관의 제 19조에 명확하게 이 계약과 관련해서 영국의 법과 관습을 따른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대법원 판례에서 이 해상보험과 관련된 분쟁에서 그 한국 법원이잖아요. 한국의 슈프림 코트, 한국의 대법원에서도 영국의 법과 관습을 따른다는 이 19조, 개정협회적하약관의 19조에 있는 영국 법 간섭 약관의 유효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어요. 한국 대법원도. 그렇죠. 개정협회 적하약관과, 그래서 이제 63년도, 82년도 약관이 있고 2009년도 개정 약관이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수업 내용을 조금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